오늘 밤 유독 잠이 오지 않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다면 혹시 당신을 괴롭히는 기억이 하나 있지는 않나요?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문득 떠오르는 어떤 순간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느낌 말입니다. 그때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을까? 혹은 왜 남들처럼 적당히 비겁한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들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기분을 양심의 가책이라 부르지만 심리학에서는 훨씬 더 무겁고 서늘한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 상처라고 불리는 심리적 상태이며 우리의 영혼이 깊게 파열되어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흔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내 안의 선량함과 세상의 부당한 요구가 충돌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혹은 조직의 안녕을 위해서 잠시 눈을 감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짧은 타협이 가져오는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하며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몸 밖에 난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내 안의 도덕적 나침반이 부서지며 생긴 상처는 전혀 다릅니다. 이 상처는 평생에 걸쳐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들며 영혼을 서서히 메마르게 합니다. 오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느새 죄인이 된 기분으로 매일을 버티고 있는 당신의 손을 잡아보려 합니다. 이제 30 중반이 된 평범한 직장인 윤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윤희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성장해 온 유능한 마케팅 팀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쟁사의 내부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해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희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입 밖으로 내려다 멈췄습니다. 망설이는 윤희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너만 깨끗한 척하지 마라. 다 회사를 위한 거다라는 핀잔이었습니다. 결국 윤희는 거절하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정보를 수집했고 그 결과 팀은 전례 없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포상금이 쏟아졌고 동료들은 윤희를 치켜 세웠지만 그날 이후 윤희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고 누군가 건네는 칭찬조차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나는 결국 가짜일 뿐이야 라는 자책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상처가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위험 신호이며 윤희가 믿어온 자아의 가치가 무너진 증거입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관이 외부의 강압에 의해 훼손되었을 때 우리 내면의 영혼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릅니다. 윤희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도덕적 자부심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타인의 평판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선택을 수천 번 후회하며 스스로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두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도덕적 상처는 이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가 쌓아온 인생의 의미를 부정하게 만들고 자존감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조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개인의 정의감은 너무나도 쉽게 무시당하고 소모품처럼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혼의 상처를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오직 개인만이 그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게 됩니다. 윤희처럼 많은 이들이 사회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깎아내며 위태로운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고통이 당신이 악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상처의 비극은 일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발생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은근한 따돌림을 보고도 모르는 척 방관했던 기억들이 가끔 우리를 괴롭힙니다.
혹은 연인의 부당한 요구나 잘못된 행동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핑계로 묵인하며 넘겨버렸던 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년 전의 기억을 떨치지 못해 괴로워하는 윤희의 사례를 통해 관계 속의 도덕적 상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윤희는 가장 친했던 친구가 무리 안에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비난받을 때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진실을 말했다가는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두려웠고 그저 상황이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무리를 떠나 연락이 끊겼으며 윤희는 여전히 그 무리 안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어. 너까지 힘들어질 필요는 없었다고요.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사람들의 말처럼 현명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그 친구의 쓸쓸한 뒷모습이 윤희를 깊은 죄책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사라지자 윤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상처는 우리를 지독한 고립으로 몰아넣으며 타인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조차 무참히 파괴합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 마음의 감옥에 가둡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사랑이 어떻게 진짜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윤희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타인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관계에서의 도덕적 배신은 나 자신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통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나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칼날에 베인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칼을 쥐고도 가만히 서 있었던 나 자신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상처는 흉터처럼 남아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마다 불쑥 나타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우리가 외면했던 그 진실들이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왜 도덕적 상처가 일반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인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의 트라우마가 외부로부터 나에게 닥친 비극이라면 도덕적 상처는 내 안에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 혹은 맞대니 해야 했을 행동을 방치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원망의 화살이 외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향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용기가 없었을까라는 자책은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세상을 향한 차가운 냉소로 변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원래 썩어 있는 곳이야. 정의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냉소의 벽을 높게 쌓을수록 가슴 속의 텅 빈 구멍은 메워지지 않고 더 깊고 넓게 확장될 뿐입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우리는 결국 감정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일상의 작은 기쁨조차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일을 봐도 진심으로 기쁘지 않고 슬픈 뉴스를 접해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며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과 자존감이 한계까지 마모되어 나타나는 심각한 심리적 위기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은 끝내 그 논리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스스로가 세운 도덕적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지독한 고통은 당신이 여전히 선한 본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양심이 화인을 맞은 나쁜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런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당신의 영혼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어떻게든 다시 예전에 깨끗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당신의 아픔은 당신이 아직 좋은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도덕적 파열은 아프지만 그 틈새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깊은 어둠은 새로운 빛을 맞이하기 위한 진통이며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멍난 마음을 자책으로 채우는 대신 어떻게 하면 다시 메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떼어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마세요. 치유의 시작은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이 아니며 때로는 거대한 압박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시 당신이 내렸던 그 아픈 선택은 당신의 본질적인 인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강요된 어쩔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 행위와 현재의 당신이라는 존재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서진 도덕적 나침반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 기억을 평생 짊어지고 갈수치심의 덩어리로 묻어두지 말고 앞으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삼으십시오. 그때 침묵하며 냈던 용기의 부재를 기억하며 이제는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이전보다 더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하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도덕적 무결점을 지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의 비겁함이 오늘의 소중한 가르침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그 상처는 더 이상 파열이 아니라 흉터가 될 것이며 그 흉터는 당신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되며 나 자신과의 화해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윤희와 같은 사례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미래까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픔을 걸음 삼아 내일은 조금 더 당당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세요. 당신이 겪은 도덕적 상처는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손님일지 모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회복의 과정은 느리고 더딜 수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평온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심리 훈련을 통해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3단계 심리 훈련법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도덕적 수용입니다. 먼저 노트에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기억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글 아래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때의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 노력했던 연약한 인간이었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나라는 사람의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으며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요. 2단계는 가치관 리스트 작성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3가지를 다시 정립해 보세요. 정직, 친절, 용기 같은 가치들을 적고 오늘 하루 중 아주 사소하게라도 이를 실천한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무너진 도덕적 자아를 아주 작은 성공의 기억들로 다시 차곡차곡 채워 넣는 이 과정은 매우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마지막 3단계는 책임의 승화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씻어내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찾아 실천하세요.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지친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영혼을 깨울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진심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사랑하며 평온하게 잠드십시오.